어차피 아버님 치매 걸리면 끝이에요. 뭐라고? 30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어머님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편인 제 아들에게 묻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아직 귀는 멀쩡했거든요.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관리하시잖아. 지금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언제까지 우리 돈으로 감당할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어요. 하지만 뇌졸중 이후로 오른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은영아, 아버지 정신은 멀쩡하신데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어제 간호사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제가 약 때문에 잠깐 헷갈렸던 거였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시간 감각이 흐려진 것뿐이었죠. 며느리는 저를 평소에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검소하게만 사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주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흘리던 말이었죠. 저는 평생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 자금까지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빛이 너무 밝았죠. 눈이 아팠습니다. 내 돈을 지켜야 해.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병원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그게 필요하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음도 어눌했죠. 병원비 내야죠. 매번 저희 카드로 긁고 있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은행에서 내가 직접. 아버님 지금 상태로 어떻게 은행 가세요? 제가 대신 해드리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요즘은 금융거래도 가족이 대리로 할 수 있대요. 여기 봐요. 화면에 뭔가 글자들이 보였지만 저는 안경도 없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아이고,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팍 차고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팔이 떨렸죠.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깨지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알아봤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데? 치매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는 거래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어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야죠.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왼손만 움직였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분노를 느낄 수 있었죠. 30년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쓰러진 틈을 타서 그 돈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겁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저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남들의 돈 흐름을 추적하고 불법을 밝혀내는 일이 제 직업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제 돈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목소리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병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슴속에서 뭔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은영이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무슨 걱정?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어요. 며느리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재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요. 체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멀쩡해. 그건 저도 아는데 은영이 말로는 법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대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노리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금치산자.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죠. 지금은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부르지만 결국 똑같았어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제 재산은 후견인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며느리의 계획이었던 거죠. 평생 남의 돈 흐름만 보던 내가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일했어요. 특별조사관이라는 직책이었죠. 부정한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횡령과 배임을 밝혀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숫자에 강했어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을 보면 어디가 이상한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김 조사관, 이번 건도 당신이 해결해줘요. 상사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상부의 압력이 있었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보니 눈 밖에 났던 겁니다. 김 조사관, 조용히 좀 지내요. 승진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저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몇 년 후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 후로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무도 제가 금융조사관이었다는 걸 몰랐죠.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통장과 도장을 먼저 확보하고 후견인 제도로 법적 권한을 얻고 그 다음엔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겠죠. 허락할 수 없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어요.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저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핸드폰 좀 가져다 줘요. 네? 아, 핸드폰이요? 간호사가 서랍에서 제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30년 만에 거는 전화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나야. 김영수. 김 선배님?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장. 30년 전 금감원에서 제 후배였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을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도움이 필요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병원에 있어.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 이 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 말씀이신가요? 그래. 넌 아직도 금감원에 있나? 아니요, 지금은 은행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선배님, 그런데? 이 부장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개입하기가. 이 부장.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내가 너 때문에 승진 포기한 거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실수로 서류 날짜를 잘못 적었고 내가 대신 책임졌지. 이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사과는 필요 없어. 대신 지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 제 재산,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까지. 이 부장은 묵묵히 들었어요. 선배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비밀로 해뒀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계좌가 아직 있을까요? 있어.
30년 전에 만든 비밀 계좌야. 휴면 상태일 테지만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계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거였어요. 가족도 모르는 계좌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싸우게 되었어요. 이번엔 남의 돈이 아니라 제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이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계좌 찾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꽤 되더군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되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퇴직금 일부를 따로 넣어뒀던 돈이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이었죠.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사전 지정 상속 제도 아세요? 들어는 봤어. 요즘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치매나 사고로 판단력을 잃기 전에 미리 상속 대상자를 지정해 두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후견인 제도를 쓰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단 말인가? 네.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셔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퇴원은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선배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며느리분이 이미 선수를 쳤습니다. 뭐? 병원비 명목으로 선배님 주거래 은행에 공동명의 신청을 넣었더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 며칠 안에 승인될 겁니다. 그럼 선배님이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알았어. 내가 태어나마. 선배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퇴원하고 싶다고 전해줘요. 네? 아직 일주일 더 계셔야 하는데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제가 알아요. 부탁합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아직 재활 치료가 더 필요한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족한테는 말 안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럼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보호자 동의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다음 날 아들이 병실로 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퇴원하신다고요? 그래. 집에 가서 쉬고 싶구나. 그런데 은영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며느리 상관없어. 내 집으로 갈 거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 혼자 사는 거 몇 년째야. 괜찮아. 하지만 아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아직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알겠나?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죠. 결국 퇴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퇴원 당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여기 주소로 가주세요. 저는 30년 전 제가 근무했던 시골 은행 주소를 말했어요. 거기 은행 있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죠. 여기가 맞아. 은행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30년 전에 여기 계좌를 만들었어요. 네? 30년 전이요? 신탁 계좌였습니다. 노후 신탁이라고. 직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나왔고 저는 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어르신, 지점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계약서가 있긴 한데요. 이게 정말 맞으세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제 서명이 그대로 있었어요. 노후 신탁 계약서. 치매나 중대한 질병 진단 시 지정된 금융보호인에게 전액 인출 권한 부여. 그리고 그 보호인은 손녀였습니다. 제 사랑하는 손녀 지은이. 며느리가 아닌 지은이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였죠. 이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저에게 감사했어요. 미래를 준비한 과거의 제 자신에게요. 이제 며느리는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돈은 이미 지은이에게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돌아온 저는 손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할아버지 좀 보러 올 수 있겠니? 네, 언제요? 지금 당장. 지금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은이는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대학생인 손녀는 항상 밝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웃어줬죠.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이제 좀 괜찮아. 저는 지은이를 안치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걸 맡기려고 해. 네? 30년 전에 만들어둔 계좌가 있어. 그 돈의 관리인을 내가 해줬으면 해. 지은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 그런 건 아빠나 엄마가. 아니야. 꼭 내가 해야 돼. 저는 신탁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지은이는 서류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저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내 이름을 넣어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지. 어떻게요? 미래의 손녀에게 맡기고 싶었거든. 누가 될지는 몰랐지만 분명 믿을 수 있는 아이일 거라 생각했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아,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할아버지 인생 전체가 담긴 거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계획, 제가 준비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까지. 지은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엄마가 이걸 알면 알게 될 거야. 곧 엄마가 화내실 거예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지은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고맙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공동명의 신청이 반려됐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반려시켰지. 왜요? 병원비 내려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병원비는 내가 낼 거야. 며느리 도움은 필요 없어.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아버님, 지금 상태로 은행도 못 가시면서 무슨 소리예요? 다녀왔어. 며칠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내 재산 관리는 이미 정리했어. 며느리 손 필요 없어. 정리했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서류 어디 있어요? 나가. 보여주세요. 뭘 하신 건지 알아야죠. 며느리가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그만둬. 하지만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틀거렸죠. 며느리가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이? 왜 지은이 이름이 여기 있어요? 내가 정한 거야. 안 돼요. 이건 잘못됐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아들이 관리해야 정상 아니에요? 왜 손녀한테 넘기세요? 그건 내 마음이야. 이건 인정 못해요.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며느리는 서류를 들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요. 그건 내 서류야. 이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아버님 치매 걸리면 끝이에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요즘 정신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법원에서도 후견인 허가 내줄 거예요.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때 가서 이 서류는 무효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탐욕에 눈먼 사람들. 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 저는 낮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아버님이 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게 이것뿐이라고 생각하겠죠. 틀렸어요. 저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 부장,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상했던 대로군요. 이제 2단계로 가야겠어. 손녀분은 괜찮으세요? 그게 문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은이에게 접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곧 구름이 달을 가렸죠. 폭풍 전야 같았어요. 이틀 후 지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저한테 계약서 포기하라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협박했어요. 제 등록금 대출 정보를 인터넷에 풀겠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어디니? 집이요. 엄마가 방금 나갔어요. 당장 할아버지 집으로 와. 알았지? 네. 1시간 후 지은이가 도착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무서웠어요. 계속 소리 지르고. 어떤 말을 했니?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은 우리 가족 거라고 했어요. 제가 왜 끼어드냐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정한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제 약점을 잡겠대요. 등록금 대출 받은 거 SNS에 다 올리겠대요.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지은아. 저는 손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니? 아니요. 정말?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믿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끝까지. 그날 밤 저는 이 부장을 불렀어요. 집에 직접 오라고 했죠. 이 부장이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지은이의 상황, 그리고 제가 계획한 마지막 카드까지.
선배님 위험합니다. 이 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법은 느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은 일을 계속 위협할 거야. 당장 막아야 해. 하지만 이 부장 나 믿어줘. 30년 전처럼. 이 부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죠. 고맙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모아뒀던 자료들이 있었어요. 금융조사 기법, 불법 거래 추적 방법, 그리고 며느리의 재무 기록. 이게 뭡니까? 이 부장이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며느리가 지난 5년간 한 금융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이걸? 내가 몰래 조사했어. 병원에 있을 때부터. 서류에는 며느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 그리고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며느리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어. 이 부장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탈세 아닙니까? 그래. 며느리는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도세를 빼돌렸어. 그리고 이건 사업자금 횡령. 며느리 친정 오빠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이 부장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발은 마지막 수단이야. 그 전에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거야. 기회요?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지.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며느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2시 며느리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앉아.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너가 지난 5년간 한 짓들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탈세, 횡령, 그리고 부정대출.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며느리 앞에 놓았어요. 전부 증거가 있어.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국세청에 넘기면 너는 끝이야. 알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버님, 제발 지은이한테 손대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서 손 떼. 아버님, 이게 마지막 경고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처럼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탐욕을 선택했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가 또 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니?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제 등록금 대출 정보 진짜 인터넷에 풀겠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니? 엄마가 지금 옆에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나온 거죠. 저는 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빨리 이 주소로 가주세요. 아들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지은이를 지켜야 해. 30분 후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이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당장 보여줘. 아버님, 지금 밤늦게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아. 제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난리예요? 너 내가 경고했잖아. 지은이한테 손대지 말라고. 손댄 거 없어요. 그냥 얘기 좀 한 거예요. 협박이 얘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이가 철없이 할아버지 편만 들고 있어서 타이른 거라고요? 타이름? 저는 비웃었습니다. 등록금 대출 정보 인터넷에 풀겠다는 게 타이름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지은이가 다 말했어. 할아버지.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지은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이제 선택해. 지금 당장 포기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국세청과 경찰에 넘기든지. 며느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제발. 이게 마지막이야.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대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있고. 그건 너의 문제야. 내 돈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마. 왜요? 아들 재산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은 내 거야.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들,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 저는 며느리가 한 일들을 전부 말했어요. 탈세, 횡령, 그리고 지은이에 대한 협박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죠. 미안해. 아들이 벽에 기댔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해. 아내 편을 들 건지 아니면 옳은 편을 들 건지. 아들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지께 사과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당신도 내 편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잘못한 거야. 인정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깜깜했어요. 하지만 저는 길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탐욕의 눈먼 며느리였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이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며느리분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 네. 선배님이 가진 증거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으니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지. 저는 이 부장에게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정식으로 고발하는 거였죠. 하지만 선배님, 그렇게 되면 아들분도. 알아.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국세청에 제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탈세 내역 전부를 담은 자료였어요. 일주일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패닉에 빠졌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아들, 이건 법의 문제야.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저희 가정이, 내 가정은 내가 지켜. 아버지는 정의를 지킬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항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제가 불법으로 자료를 모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거였어요. 공개된 부동산 거래 내역, 법원 공고,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까지. 며느리가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한 달 후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3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죠.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제발요. 저 이러다 감옥 가요. 그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지은이를 협박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 저도 절박했어요. 절박함이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며느리는 결국 포기했어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죠. 며칠 후 며느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복수와 정의는 달라.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야. 하지만 정의는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거지. 할아버지는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미워하지는 마.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봐.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 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을 망치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렇게 안 될게요. 고맙다.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분명 잘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없이 맑았죠.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야. 은행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운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을 장기 요양 신탁으로 전환하는 거였죠.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요양원 가게 되면 이 돈으로 비용을 내는 거야. 그럼 남는 돈은요? 내 이름으로 교육 신탁에 넣을 거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그래.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할아버지, 다 내 거야.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아니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건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넌 할아버지를 믿어줬어.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어.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저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할아버지,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해. 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할게. 네, 말씀하세요. 돈은 그저 숫자야.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은 변해. 너의 엄마처럼 말이야. 네. 하지만 지혜롭게 쓰면 돈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돈을 모았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지. 뭐예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게요. 고맙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연락했어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며느리는 추징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가끔 저를 찾아와 밥을 같이 먹었죠. 할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재무관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면서 하고 있어요. 뭘? 돈은 숫자지만 지혜는 가치를 만든다는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는 옛날 금감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김 선배, 오랜만이야. 그러게. 다들 늙었네. 저희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선배, 요즘 무슨 일 있었다며? 아, 그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선배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힘들었겠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그래도 선배는 여전하네. 금융조사관 본능이 살아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평생 했던 일인데 잊을 수가 없지. 그 며느리는 정말 운이 없었네. 하필 선배를 건드리다니. 운이 아니라 선택이야. 며느리가 잘못 선택한 거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까요. 제 돈을 지켰고 손녀를 보호했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혼자 드셨어요? 제가 갈 걸 그랬나? 괜찮아. 할아버지는 혼자도 잘 먹어. 할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할아버지가 요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저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혜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은이가 제 뜻을 이어받아 줄 거예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어른으로 자라줄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평화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이제 보름달 같구나. 완전해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배운 것들.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돈을 지키는 지혜는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
이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저는 평화로운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